예로부터 중국에 내려오는 속담 중 천상천당 지하소항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는 말로 그만큼 빼어난 절경과 함께 물산이 풍부해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벼슬아치나 글 좀 배웠다는 유생들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유행시키기도 합니다. 인생을 노남에 있어 젊어서는 소항에서 풍류를 마음껏 즐기고 죽을 때는 유주에서 만든 목간 속에 들어가면 여한이 없다라는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예쁘고 잘 노는 아가씨들이 많았으며 기녀들과 한판 벌이는 질퍽한 밤 문화가 유명세를 탔기에 색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뻗어있는 수로는 물산을 움직이는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기에 가히 물의 도시라 할 만한데요. 춘추시대 때 소주는 오나라의 도읍지인 고소성이 있던 곳이며 항주는 월나라의 도읍지인 회계성이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5월 동주라는 고사도 전당강이 흘러나가는 항주만에서 유래된 것이죠. 특히 항주는 남송시대 때 이만이라 불렸던 도읍지로 당대 세계관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였으며 몽골의 침입 때 마지막으로 함락된 곳입니다. 장강과 전당강 사이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5개의 호수 중 하나인 태호가 자리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의 평균 높이가 해발 5m가 안 될 정도로 지대가 낮은 곳이 대부분이죠. 춘추시대 때 오나라 장군 손자가 은거했다고 알려진 고소성 근처 국룡산도 실제 높이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서쪽에는 거대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중원인들은 이를 남령이라 불렀으며 남령 속에는 무협소설 애호가들이 자주 들어봄직한 구화산, 천목산, 무의산, 회계산, 괄창산, 보타산 등 유명산들이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죠. 특히 천목산은 안희성과 절강성의 경계를 이루는 남령의 주맥 중 하나로 주봉인 황산의 절경은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며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중국에서는 소주와 항주를 포함하는 태호 주변의 땅을 태호평원 또는 환태호라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환태호는 북쪽과 남쪽으로 장강과 전당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남령이라는 거대한 산악지형이 뒤를 바치는 대산임수의 풍수가 돋보이는 곳이죠. 천목산에서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물줄기가 많았기 때문에 농경에 매우 유리했으며 방어에 유리한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고대로부터 오스트로아시아계나 오스트로네시아계 민족이 살던 땅으로 문헌 기록에는 백월이 터전을 잡았던 곳입니다. 황하문명 세력으로부터 오랑캐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곳으로 진시황의 통일전쟁 때 중국 역사에 편입되었을 정도로 지역색이 강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대단한 도시 유적이 발견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설립된 양주고성의 실체와 함께 최소 군장국가 단계에 진입한 통치 세력의 존재가 발굴 결과 확인된 것이죠. 양주고성은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이며 이는 하나라로 비정된 얼리터호보다 1000년 이상 앞서기 때문에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중국에게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역사가 5000년이라 유세를 떨었지만 실제는 하나라를 슬그머니 끼워 넣더라도 1000년이 모자랐거든요. 전통적으로 황하문명론을 고수했던 중국 역사학계가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수정된 중화문명론을 들고 나온 배경이 양주고성의 존재와 홍산문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고성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해 양주문화를 꽃피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양주고성이 동아시아 문명사에 끼친 영향과 함께 발굴로 드러난 유적과 유물을 토대로 사라진 양주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1936년 12월 23일 난징 동난일보에 놀라운 기사 한 단락이 실려 있었는데요. 항주 인근의 항현에서 흑도로 대표되는 용산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머릿기사였죠. 그러나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양주 유적의 실체는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70여 년이 흐른 2007년에서야 양주고성의 실제 전모가 드러납니다. 5300년 전에서 4300년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태호 일대에 자리 잡은 고대인들이 황하문명 세력보다 더 이른 시기에 양주고성이라는 도시문화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양주고성은 절강성의 성도인 항주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유항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유항은 월족이 부르던 지명 이름을 음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월족의 땅이었단 얘기죠.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하플로그룹 5일 빈도가 높은데 학자들은 오스트로아시아계나 오스트로네시아계 혈통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플로그룹 5.1그룹의 선사시대 유적지는 해안가에서만 발견될 뿐 중국 내륙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원전 7000년경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이곳의 농경 중심지는 허무두 마자방 송제 유적지로 모두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고성은 천목산 끝자락에 위치한 대용산과 다저산 사이를 흐르는 색강 옆에 건설되었는데 강 이름이 동초계인 것을 보면 원래는 계곡이었다는 얘기죠.
방어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해 도시를 건설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지질 조사 결과 양주 고성이 건설되기 전 어떠한 인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주 고성의 흔적은 한파가 극심하던 겨울에 찍은 한 장의 위성사진을 계기로 우연히 발견됩니다. 지표면에 식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상도가 매우 높아 제방처럼 보이는 언덕 구조물이 성벽처럼 띠를 두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찍힌 위성사진을 2006년에 입수한 절강성 박물관은 1년 동안 발굴을 통해 고성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양주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양주 유적의 핵심 센터인 양주고성은 남북길이 1910m, 동서길이 1770m에 이르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벽은 하부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전부 흙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중간에 볏짚을 섞어 성벽을 보강한 토성인데요. 돌과 진흙으로 바닥을 다져 기초를 세웠는데 포장 면적이 축구장 40여 개를 늘여놓은 것과 맞먹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280헥타르에 달하는 내성 넓이는 오로도스의 시마오나 산서용 산문화의 중심지인 평양성 그리고 하나라의 도읍지로 추정된 얼리터우보다 더 큰 규모죠. 거기다가 외성 면적을 합치면 전체 규모가 400헥타르에 이르는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성에는 궁전터와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묘지 그리고 각종 공예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갖춰져 있으며 외성에는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수메르 도시들의 평균 크기와 비슷하며 통치 권력이 없다면 고성을 축성하기가 불가능한 규모죠. 내성 중앙에 위치한 궁전터는 흙을 쌓아 다진 3개의 커다란 기단 위에 세워졌는데요. 3개의 기단 중 왕성으로 추정된 모자오산은 토축기단 높이가 9m에 이르며 동서길이 670m, 남북길이 450m에 이르는 면적에 총 35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죠.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동아시아 유적 중 가장 큰 궁전터로 통치 세력이 이곳에 거주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양주고성은 성벽 사이로 수로가 건설되어 도시 내부와 외부를 연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수로를 가득 채웠던 물은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위성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던 박물관은 천목산 아래 수킬로미터에 걸쳐 도드라진 띠를 의심하고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치수 목적으로 건설한 제방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층 탄소연 대측정 결과 5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홍수를 막기 위해 계곡 입구 6곳에 제방을 쌓았으며 안쪽에는 저수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계곡 아래에는 양주고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을 이중으로 쌓았는데 그 길이가 총 5km에 달하죠.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제방 유적이며 세계 문명사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수리시설입니다. 양주고성을 건설하고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방과 수리시설이라는 엄청난 대역사를 양주인들이 해낸 것이죠. 치수에 성공했던 우임금의 전설보다도 1000년 정도 앞선 것입니다. 양주 고성에서 발굴된 쪽배는 폭 50cm에 길이 7m에 이른 것으로 양주인들은 쪽배를 타고 성문 사이를 드나들었죠. 외성 남쪽에서는 140여 개의 말뚝이 수로에 박힌 채 발견되었는데 배가 정박했던 L자형의 부두와 잔교 흔적입니다. 물의 도시로 이름을 날린 소주와 항주의 원양이 5000년 전 양주 고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고성 안팎에는 계급별로 나뉘어 매장된 5개의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 궁전터 바로 옆에 조성된 반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산에는 양주 고성을 통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왕과 귀족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덤에서는 토기와 상아 그리고 감옥칠잔 등 1200여 개에 달하는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은 옥종, 옥벽, 옥월 등 옥으로 가공한 공예품입니다. 양주에서도 옥기 문화가 번성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며 이는 홍산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이 옥가공 기술에 능했다는 얘기죠. 특히 왕이 묻힌 것으로 보이는 12호분에서 발견된 옥종과 옥월은 훗날 종왕과 월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무게가 6.5kg에 달하는 종왕의 홈표면에는 정교한 음성각 기법으로 신수와 신인 그리고 신조 형상을 새겼으며 이는 옥월에서도 확인됩니다. 양주인들이 통합된 종교관을 가졌다는 얘기죠. 월왕으로 이름 붙은 옥월의 존재는 제왕의 권위를 도끼로 표현하는 중국 고대 사회의 전통과 일치하는데요. 월나라를 뜻하는 한자 월도 도끼의 상형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래어휘는 오스트로아시아어에서 차용된 것이죠. 고고학적으로도 옥월과 옥종은 장강을 넘어 회수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양주인들이 중원으로 진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 대육상 시절 회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양주인이라는 얘기죠. 양주 문화의 토대가 된 벼농사가 장강을 넘어 산동지역으로 북상했다는 유전학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양주 문화에서 처음 발견된 옥종과 옥월의 존재는 이들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신권합일의 통치 세력이었으며 이미 군장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양주 고성에는 몇 명이나 거주했을까요?
이를 추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궁전터 3개의 기단 중 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추정된 건물터에서는 100톤이 훨씬 넘는 엄청난 양의 탄화된 벽시가 발견되었죠. 벼는 한 해살이 농작물이기 때문에 벼를 표본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비교적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창고에서 발견된 비축식량의 규모로 볼 때 약 2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은 양주고성과 주변에서 전문적인 탐사와 조사를 벌였지만 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양주고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벼를 경작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의미죠. 고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농경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요. 복원도를 보면 관계수로와 함께 논배미가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뚜렷했다는 얘기죠. 양주고성은 다양한 직업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기능을 수행한 도시국가로 환태호 주변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음이 증명됩니다. 정리하자면 양주고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적군의 존재는 드넓은 농경부지를 포괄하는 고대 도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환태호 지역에서는 양주 유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300여 개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벼농사에 기반한 농경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주고성을 중심으로 천년 동안 번성하던 환태호 지역의 양주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2300년경 청동기 문명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몰락하기 시작하며 이후 동아시아 문명의 주도권을 황하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주 문화는 왜 몰락했으며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태호 지역은 여러 차례 홍수와 같은 극심한 환경 변화에 정착지가 쓸려나가 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목과 함께 모래와 자갈층이 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극심한 몬순 활동으로 제방이 무너지고 고성이 파괴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최근 양주 유적에서 발견된 한 개의 돌판이 언어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갑골문의 기원이 양주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한장어족의 공통주어가 SOV여순을 가진 교차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중국어와 티벳 버마어가 정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이죠. 갑골문을 토대로 어순을 분석해보면 상나라 언어가 주나라 언어보다 좀 더 SVO 어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어가 고리버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점차 어순이 바뀐 것이며 원 중국어 사용자가 중원 지역에 진출하기 전 이미 선주민이 있었다는 얘기죠. 백월과 같은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양주인이 선주민 중 일부였다고 생각되며 황하 문명 세력에 전승된 신화의 전설이 잡탕스런 이유도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